3장 선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 2장에서 우리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루었고요. 2장에서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선천 면역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척추동물에서 선천 면역계, 적응 면역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선천 면역계는 물리화학적 배리어, 장벽, 세포성 방어책이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과 상관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병원체 감염이 됐을 때 신속하게 활성화되어서 병원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는 이제 위산, 뭐 수용성 항미생물 분자들, 물리적으로는 이제 피부와 점막 이런 것들은 병원체의 감염을 떨어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포성으로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 고유의 분자를 인식과 결합하는 수용체. 사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용체가 병원체 또는 미생물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항미생물 물질을 분비하거나 병원체를 제압하는 그런 어떤 면역 반응을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 하죠. 반면에 적응 면역계는 acquired, adaptive, 적응 면역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데 적어도 일주일. 반면에 면역 기억이라는 선천 면역과 다르게 면역 기억이라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감염이 됐을 때는 시간도 세이브되고 강도도 더 세지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면역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적응 면역이나 선천 면역을 더욱더 자세히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어떤 면역계가 상호 작용하고 또 의존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천 면역계에 의한 면역 조절을 보면 크게 감지기능, 레코그니션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미생물이다, 외부 물질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감지 기능과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감염된 것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데 공격 기능을 이제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감지 기능, 무엇을 인지할 것인가. 그래서 비특이적이고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패스젠이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 해서 팸프라고 합니다. 팸프. 그래서 팸프들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우리 호스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팸프는 어떤 때는 당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단백질 될 수 있고, 또는 지질 또는 핵산,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외부 물질을 인지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호스트 셀의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 PR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팸프들을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든지 그다음에 방어 기능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한 TLR, 그러니까 Toll-like Receptor에 대한 내용인데,
이 PRR의 한 종류죠. 톨라이크 리셉터. 수지성 세포나 대식 세포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팸프를 인식을 했을 때 탐식 작용을 촉진을 하고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이 유도가 되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계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반응 시간을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선천 면역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분이나 수시간으로 이제 짧죠. 그래서 퍼스트 에이드와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적응 면역은 뭐 상대적으로 길고 수일에서 한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구성 성분은 뭐 대식세포, 호중구, 뭐 단핵구, NK세포, 수지상세포가 담당을 하고, 적응 면역에서는 T세포, B세포, 항원 제지세포, 뭐 이 중에 선천 면역의 많은 부분이 항원 제지세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용 성분은 선천 면역과 관련된 가용 성분은 항미생물 펩티드와 단백질, 여기 뭐 좀 추가를 하자면 이제 보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응 면역에서는 이제 항체가 관여가 되어 있고요. 특이성을 얘기하면 이거를 병원체 관련 분자나 분자 구조에 대한 특이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적응 면역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호스트가 가지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이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자 구조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적응 면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특이성이죠. 미세한 분자 몇 개의 어떤 펩타이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 뭐 수용체 존재, 아까 패소제닉 PRR, recognition receptor인데요. 구조적 특징을 디텍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성은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적응 면역은 미세한 분자 구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 재조합 이런 걸 많이 제공하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수의 수용체가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 무반응성. 무반응성은 자기와 비자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숙주에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 구조가 없으니 뭐 이렇게 자기 무반응성은 완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응 면역에서는 클로널 셀렉션, 클로널 딜리션에서 우리가 배웠었듯이 아주 양호한 편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하원을 인식할 수 있는 임파구를 딜리션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지만 가끔 이제 어떤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 반응인데요. 메모리에 대한 얘기는 선천 면역은 메모리에 없죠. 대신에 적응 면역 같은 경우는 재감염이 되었을 때 시간 빠르고 그 다음에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억에 대한 어떤 기전이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선천 면역계의 구성, 해부 물리적 방어 체계, 방금 얘기했던 피부, 호흡기, 위장관, 뭐 점막 상피 조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면역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피부 면역계는 표피와 진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펩타이드나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고요. 소리아신이라는 어떤
대장균, 항균 활성이 있는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소화기나 비뇨생식기관 논에서는 이제 상피층과 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균이나 항바레스 물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 뭐 눈물, 점액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서 선무 운동을 통한 미생물 배출하는 것도 선천 면역계의 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위산 또는 소화 효소 이런 것들도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이크로플로라, 노멀 플로라 얘기하죠. 그래서 점막 표면에 비병원성 미생물, 노멀 플로라, 정상 세균 총수라는데 이런 것들이 선천 면역계의 기능으로서 세부 물리적 방어 체계로서의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앞서는 해부 물리 화학적인 방어 체계로 하면 세포 측면에서 보면 호중구를 이제 하나 들 수가 있는데요. 뉴트로필은 예를 들어서 혈액에서 감염 부위로 감염 부위가 디텍션 됐을 때는 제일 먼저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패스토젠 리코그니션 리셉터에서 TLR이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TLR2, 그람 음성균 LPS를 디텍션하는 TLR4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산화적 방어법,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스피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방어법으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화적 방어법, 그러니까 ROS, RNS가 아닌 방법에 칸디다나 스트랩토코커스 오리오스 사멸할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에는 항미생물 펩타이드나 또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과립을 방출해서 LPS와 결합하고 LPS 결합 내부에 이제 손상을 유발해서 이제 감염된 감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 특히나 이제 라이소자임들은 이런 비산화적 방법에 의해서 감염원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해부 물리적 방어 체계를 쭉 보면 뭐 피부, 손톱, 방어 기준은 뭐 항미생물 펩티드나 피지 내 지방산, 물리적 분리 및 보호, 눈의 깜빡임, 이거 물리적 배려죠. 안점막과 눈물, 화학적 배려가 될 수 있겠고요. 입가, 식도는 위쪽으로 액체 흐름에 의한 표면 세척, 이런 것들도 방어 체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위는 위산, 소화 요소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고, 소장, 대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상 세균 총수, 노멀 플로라가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는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코, 기도, 폐에서는 기침과 재채기와 점액 배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 비뇨 생식기관 소변의 배출이라든지 질의 pH가 외부 감염원을 방어하는 훌륭한 기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활성산소종, 활성질소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파고점 NADPH 산소로부터 출발해서 파고점 옥시데이즈에서 리액티브 옥시전, 다양한 리액티브 옥시전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이드록시 레디컬,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그다음에 NO와 결합해서 이런 어떤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종이나 활성질소종을 만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에서 미엘로 프록시데이즈에서 HClO를 아주 강력한 항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식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식세포는 TLR 및 사이토카인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고, 아에노스가 인듀서블 에노신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알진으로부터 산화돼서 에노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ROS, RNS 차트를 보면 슈퍼옥사이드 존재 시 이제 효과가 증가가 되고요. 대식세포의 특징이 이제 탐식 활성이 높고 또 사이토카인도 분비하고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선천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또 MHC 분자 발현을 해서 MHC 클래스 2죠. 구체적으로는 그 TH 세포의 항원 제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 또한 적응 면역의 한 축으로서 APC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연 살해 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인데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첫 번째 퍼스트 디펜스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바이러스의 아웃브레이크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감염세포가 용이하다거나 적응 면역 활성화 전까지 어차피 감염된 세포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될 때까지 적응 면역이 활성화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NK세포가 활성화된 숙주는 이런 거에 첫 번째 방어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연살해 세포는 예를 들어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돼지세포처럼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 해서 수지상 세포의 성숙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NK세포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감염된 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암세포와 노멀셀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NK세포에는 억제 수용체와 활성 수용체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억제 수용체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활성 수용체라는 것은 활성 수용체라는 것은 이전에 활성 수용체 중에 하나가 뭐냐 CD16인데요. IgG, FG 수용체로서 NK세포 맥의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 Natural Site Receptor. 그래서 ADCC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체가 미생물에 결합하여 있고, 그리고 CD16이라는 항체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NK세포 표면에 있기 때문에 결합해서 감염된 세포를 인식을 하고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데 이런 활성 수용체가 관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던 항체 의존 세포독성이라는 것은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 사이토톡시스라는 약자고, 그래서 NK세포의 기능 중에 ADCC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성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정세포는 TH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선천면역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티젠 프레젠트 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적응면역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능 공조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세포로서 알려져 있고요. 성숙한 수지성 세포는 결국 뭐냐면 MHC1, 2 안티프로젠터로서 잘 역할을 하고요. T세포의 외부 항원을 제시를 해서 결국은 1은 TC세포, 2는 TH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 미성수 수지사 세포는 방금 얘기했던 PRR, 톨라이크 리셉터를 이용해서 병원체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을 하게 된 후에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은 ROS와 RNS 또 항미생물 펩타이드 생성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염증 반응 유도 물질을 생산을 함으로 해서 염증 반응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포가 수상세포입니다. 계속해서 패턴 인식,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에 대한 얘기고요. 수용성 패턴 인식 수용체로서 알려져 있고, 이제 뭐 다른 TLR 이외에도 수용성 패턴 인식 수용체는 MBL, 뭐 CRP, LBP, NOD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BL이나 CRP 같은 경우는 미생물 표면에 결합을 하고 탐식 작용 촉진하거나 보체계에 의한 병원체 용례에 이제 관여가 되고 리포폴리사카의 바인딩 프로테인은 LPS를 인식을 하고 NOD,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올리고마라이제이션 도메인은 숙주세포의 어떤 세포질에 존재했고 특별히 펩티드 글리칸 유래물질을 인식하는 이런 도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톨라이크 리셉터. 그래서 톨라이크 리셉터는 이제 초파리 발생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어떤 LPS 유전자 결합이 있는 마우스. 그 말은 LPS에 대한 septic shock이 일어나지 않고 LPS에 대한 내성이 일어나는 마우스를 보니까 TLR4 유전자의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LPS를 인식하는 리셉터로 TLR4가 발견이 됐고, 이 톨라이크 리셉터는 인테그럴 프로테인, 내지성 항단백질에 그 말은 멤브레인이 끼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크게 세포 외 도메인, 그 다음에 세포 내 도메인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 세포 외 도메인은 시스템 위치 모티프라든지 미션 위치 리피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리간드 결합 부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 결국은 세포의 세포 외에서 감염원을 인식을 했을 때 세포 내로 시그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TIR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톨-like, 톨, IR1 리셉터 리전이라고 해서 박스 1, 2, 3라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이제 한 9가지 종류의 TLR 리셉터가 있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TLR2는, 펩티드 글리칸, 또는 TLR3는 더블 스트랜드 RNA, TLR4는 LPS, TLR5는 플라젤린, 7, 9,
뭐 이렇게 어떤 경우는 세포 표면에 있고 어떤 경우는 세포 안쪽에 있는 그런 수용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LR 단백질 일형체 다이모를 형성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량 일형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TLR4 같은 경우는 리셉터 두 개가 동형 일형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2, 6는 2형 일형체로 존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3, 7, 8, 9는 단량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톨라이크 유사, 톨 유사 수용체에 대해서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많지만, 그래서 TLR2는 펩티드 글리칸, 그러니까 그람 양성균의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TLR4는 LPS 그람 음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LR5는 플라겔린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 있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고 TLR 7 싱글 스트랜드 그 다음에 9 같은 CPG 다이누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각각의 전부는 다 외우기 힘들어도 TLR2하고 4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표면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엔도솜에 있는 것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TLR4 같은 경우는 호모다이머, 그래서 TLR2 이런 것들은 이제 헤테로다이머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7, 8, 9 같은 경우는 이건 TLR5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노머 형태, 단량 형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 인테그럴 프로테인인데요. 여기 세포 외 도메인, 세포 내 도메인으로 나눠줄 수 있고 세포의 도메인 아까 류신 리치, 류신이 풍부한 어떤 반복 리피트가 존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쪽으로는 여기에 이제 리간드가 결합을 했을 때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TIR 도메인, 박스 1, 2, 3가 있는 TIR 도메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TLR 신호 전달 경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신호, 그러니까 리간드하고 수용체가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 말은 결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생물 유래 산물, 뭐 LPS나 펩티드 글리칸이 TLR 세포 외 부위에 결합이 됐을 때 다양한 세포 내에서 다양한 여러 어댑터 분자들이 관여가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ID88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어댑터 프로테인인데 MID88, 아이라, 트랩6, 텍1 뭐 이 중간 단계의 어떤 단백질은 모르더라도 결국은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팩터, 그래서 NF-kappaB, 맥카이네이즈의 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화학에서 배웠지만 NF-kappaB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섬천 면역과 염증 관리 유전자 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LPS나 펩티드 글리칸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변형 반응으로서 이런 어떤 NF-kappaB에 의해서 발현되는 어떤 다양한 팩터들이 염증 관리 유전자들 발현에 관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톨라이크 리셉터, 그러니까 리간드죠. 뭐 펩티드 글리칸, LPS가 결합을 하게 되면 MID88 단백질이 리크루트가 되고 IRA4-1이 다시 바인딩이 되고 트랩6에서
그 다음에는 택1을 활성화시키고 두 분지가 돼서 아이카파비 카이네이스를 활성화시키고,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카파비가 디그레데이션 되고 결국 NF-카파비가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NF-카파비가 준 디펜던트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죠. 이것들. 그 다음에 메카네즈가 활성화되고, 메카네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은데 P38, P38, JNK, ORC 프로테인들이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이제 포스나 AP 뭐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해서 결국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메카니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또 이루어지는데, 이 둘 다 트랜스크립션은 염증과 관련된, 섬천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들을 이 두 가지 NF-카파비 또는 메카이네즈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단법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초기의 진단법은 환자의 침이나 가래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DNA 증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썼던 거는 팬 코로나 바이러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증폭에 사용이 됐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DNA 시퀀싱을 한 거죠. DNA 시퀀싱을 해서 컨펌을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DNA 시퀀싱이 DNA 옮기 서열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24시간 소요가 되고, 새로운 검사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잡는 시퀀스를 가지고 증폭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세이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좀 오래된 우한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차이나 같은 경우는 8만 케이스가 되고 35명의 사망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스 코리아 한국이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지, 디테일가 더 많고요. 이게 한 2주 전, 10일 전에, 지금부터 10일 전 데이터라 보시면 되고, 지금 한 7,000명 정도, 8,000명에 우리나라는 육박하고, 그 당시 3,500명이었고, 반면에 17명, 여기는 중국이 2,87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가 1128명에 29명인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케이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 수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은 445번 검사를 해서 검사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확진자 수가 3.1%, 8.7%, 2.7%,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검사 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수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일반 마크, 서지컬 마스크나 N95 레스피레이터를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마스크에 대한 것들, 바이러스는 100나노미터니까 사실 100나노미터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없다고 봐요. 다만 얘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또는 마스크를 통과할 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면 흡착에 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감염의 위험을 조금 줄어드는 정도지 완벽하게 막는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또 효율적인 거는 가격대로 제일 효율적인 어차피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이나 또 얼굴 쪽으로 이제 손을 통해서 호흡기 쪽으로 감염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어떤 알코올 세정제나 비누로 이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세정제나 비누의 효과적인 것은 아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전자현미경적인 사진을 봤는데 이 바이러스는 엔벨로프로 둘러싸여 있죠. 멤브레인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디터전트를 가지고 있는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닦으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온전한 인테그리티를 깨는 경우가 되니까 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겠죠. 치료제 및 백신,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보고는 없고 4월달 또는 5월달 정도 되면 백신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보고는 좀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대체 치료법이라는 게 현재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라리아 치료제나 또 항염증제 또는 에이즈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는 아직 뭐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이러스가 어태치먼트 할 때 또는 프롤리퍼레이션 할 때 저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에이즈 치료제는 이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의 효과는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즈 치료제에 의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임상시험이 4월에 개시되니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 같은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추세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대구가 70%, 뭐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금도 거의 같은 패턴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뭐 그렇게 많지. 서울, 대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보면 대구에 비해서 많이 선방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연령별, 성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신천지 환자에 대한 폭넓은 어떤 환자군이 아니라 어떤 단위, 종교 생활에 근거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제일 많고요. 20대, 30대, 40대 여성으로 보면 여성이 6대 4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종교의 또 특수성, 또 활동성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독감, 미세먼지를 보면 현재 3,150명 중에 사망자가 17명
이고 그러면 결국은 0.5%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특이한 것은 앞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의 감염자 비율은 6대 4인데 반대로 사망자는 남성이 더 많거든요. 여성보다도. 그리고 많은 보고에서 나왔듯이 50대, 60대가 사망자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폐염, 폐염증이 일어나 폐에 대한 어떤 기능의 상실로 인한 어떤 데미지가 더 큰 것도 있고 또 기저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독감 한해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게 한 1% 이하, 뭐 0.1%, 뭐 나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사망자가 앞으로 한 0.05% 정도 되니까 코로나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2%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하고의 차이점은 의료시설 또는 처치법에 대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사망자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독감, 대기 오염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되고 확진되고 그다음에 사망자에 이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으나 점염률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보면 사스와 메르스를 보면 보통 이제 사스가 됐을 때는 한 20% 정도 뭐 남성 여성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30% 26% 약간 둘 다 남성의 치사율이 더 높았고 또 사스의 20% 30%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2%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죠.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그래서 치사율과 감염률에 대한 현재까지 보고를 보면 사람 감염을 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4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4종 정도는 치사율이 아주 낮아서 감기에 걸렸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는 좀 다르죠. 그 중에서도 높은 치사율로 보고되는 게 3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스가 10%, 메르스가 20% 정도 되고 코비드 19이 2% 정도 기대되고 있으니까 뭐 다른 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5배에서 10배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비드 이제 문제점 뭐냐면 치사율은 낮으나 감염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스나 예를 들어서 에볼라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거든요. 그러나
치사율은 높은 반면에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스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몇 주 안에 사스는 세츄레이션 돼버리는데 반해서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에볼라는 감염률은 낮으나 치사율은 굉장히 높은 뭐 이런 상관관계를 역상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고 숙주는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 공장이 빨리 셧다운 되면 그 다음에 전파율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바이러스 공장이 계속 유지되는 한 감염률 또는 전파율은 더 높아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어떤 질문들. 코로나 바이러스란 일반 감기인데 독감과 비슷하지만 변종은 감염률이 특히 높고, 그다음에 폐의 깊숙한 부분까지 감염이 되면서 폐 염증을 일으키고 폐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스나 메르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망률은 약간 높은 편이다. 사스와 메르스의 다른 점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패밀리에 속하나 사망률도 다르고 전염률도 다르고 약간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개하는 동물이 뭐냐. 사스는 우리가 박쥐로 알려져 있고요. 메르스는 낙타. 그러나 지금 코비드 19은 아직 그거에 대한 보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코로나 19 검사법과 방역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DNA 증폭 기술이라든지 DNA 증폭 관련 회사들이 아주 많고, 여기 핵심 기술은 얼마나 정확하게 코비드 19을 특이적으로 증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각 회사별로 아주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 정확한 DNA 서열을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각자의 검사법들을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하루에 10,000건씩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전염률 및 치사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역관계다. 전염률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고, 전염률이 낮으면 치사율은 높고,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치료제는 특별하게 예방은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치료제는 아직은 없지만 치료법은 기존에 있는 비슷한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법을 활용을 해서 현재는 많은 환자들의 어떤 치료법으로 활용이 되고 또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